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8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대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되겠죠.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그렇죠. 기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데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는 상계할 수가 있죠. 그 특정한 조건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소멸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되지 않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반기업 회계주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가장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은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있고요. 여기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재고자산이 있는데 자, 이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했어요.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가 500대가 있는데 이 500대를 가지고 담보를 잡고 차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컴퓨터는 누구 거다? 여전히 내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차입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이 재고자산을 은행에서 권리를 실행해서 이 재고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는 내 거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성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일단 적성품 뭐냐면요. 여기 정의가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서 받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요. 그쵸? 그 위탁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못 파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이렇게 파는 건데 자, 위탁자의 물건은 수탁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맡기는 물건을 적성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적성품은 자, 어떻게 된다?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나한테 10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탁자한테 이거 내 거 좀 대신 팔아줘. 근데 수탁자가 컴퓨터를 못 팔고 계속 10대를 가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 거다? 이 재고는 위탁자의 소유인 거예요. 수탁자는 단순히 중간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람일 뿐인 거고 나의 재고가 위탁자의 재고 창고에 있다가 수탁자의 창고로 단순히 옮겨진 거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라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품권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뭐다? 상품권을 그 사간 사람이 사용한 시점이에요. 2번 수강료는 뭐다? 강의 종료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쵸, 기간에 걸쳐서 인식한다. 3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할부 판매의 요점은 뭐예요? 자, 물건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줘요. 무슨 얘기냐면 재화를 공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히 돈만 그 이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화를 먼저 이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다? 공급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수출 업무 대행만 하는 상사는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4번 기말 자본의 일부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본 항목과 그 금액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각각의 항목이 이 보기에 있는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이익여금, 이익여금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어떻게 한다? 그죠? 헷갈릴 때는 실기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계정 과목 등록에서 자본 계정을 조회해서 그걸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전산세무 1급 정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하면은 틀린 게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은요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는 자원이 기업에 유입됨으로써 자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 아니라 유출. 2번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2년이 아니라 1년 기준. 4번은 매우 높은 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고요. 충당부채는 주석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대코의 단기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접 노무원가 농료 차이는 얼마인가? 표준원가 계산이죠. 자, 그래서 AQAP, AQSP, SQ, SP를 떠올린 다음에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풀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차이는 무슨 차이다? 임률 차이, 오른쪽은 능률 차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임능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크면은 유리하다까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하면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전산생물 1급 수준에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5만 시간이죠? 그럼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5만 시간. 여기도 5만 시간. 표준치 노동이 48,000이죠? 48,000. 자, 그럼 AQ, SQ는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임률 차이가 20만원 유리하대요. 20만원이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280이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요거 능률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 20만원 크니까 여기가 바로 3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AQP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구할 필요는 없겠죠. AP를 묻는 게 아니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300이고 이게 5만이니까 SP가 60이에요. 그럼 60. 그럼 능률 차이는 얼마다? 2만 시간 곱하기 60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냐면은 12만원이 더 작을 테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만 기억하시면은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이게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악필이라서 숫자를 한번 다시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만H에 물음표면서 280만원. AP는 구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는 없다. 그쵸? 자, 근데 20만원 유리하니까 얘는 300만원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SP가 60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60 나왔고 48,000 있으니까 288만원 해서 12만원 차이를 하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요거 차이 2,000 곱하기 60해서 12만원 구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한도제철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단일 공정에서 A, B, C 세 가지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죠?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건데 순실현 가치로 배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순실현 가치는 내가 다 만들어졌을 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도를 잠깐 그려보면 자, 결합원가가 128,000원이 발생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A, B, C에 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얼마, B에 얼마, C에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순실현 가치법으로 하는 거예요. 순실현 가치법은 A의 실제 가치, 순이 붙어있죠. 순실현 가치. 회계 용어에서 순이 들어가 있으면요, 순액이에요. 순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순액이 남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순실현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원가 상당액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를 구한 다음에 이 순실현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거에 비율대로 128,000원을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최종 판매 가격이 1,000원인데, 그쵸? 1,000원인데, 자, 6만원이 추가 광고 원가가 들어가니까 1,000원에다가 200에 곱해서, 20만원에 6만원 빼서 14만원. B랑 C는 추가 광고 원가 단위당 최종 판매 가격이 없기 때문에, 요 금액 그 자체로 순실현 가치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34만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얘는 34분의 14만큼의 비중인 거고, 얘는 34분의 12. C는 34분의 6.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A만 구하면 되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128,000원 하시면 나오겠죠? 순실현 가치에 배부되는 원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6,000원인데 문제가 만약에 제품 A의 배분의 결합 원가가 아니라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이 56,000원에 요 6만원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음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1번 단계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분이 끝난 보조 부분에는 다시 원가를 배부하면은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제조 완전 원가를 배부할 때 공정 전체 배부를 적용하면요 더욱 정확하지 않겠죠. 부정확하겠죠. 3번 제조 원가 배부 기준을 선택할 때는 원가의 상관관계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면 뭐다? 분식회가 되겠죠. 그쵸? 당연히 원가의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4번 상호배분법은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결과가 동일한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표준원가 계산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상과 실제 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 통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은 예산, 계획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2번 기말에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요거는 2번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표준원가 계산은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상통하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표준원가 계산을 선택한 경우에는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표준원가를 계산한 재고자산의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원가는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있는 계산을 금액을 만들 때는요.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0번 부담 상사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가중 원가를 배부하고 있대요. 단기 제조 가중 원가 예상인가 얼마이고 500이고 실제 발생이고 520 예상 조업료는 100만원이고 실제 조업료는 130이다. 단기의 제조 간조 원가 배부 차익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제가 멤버십의 특강을 만들어서 유형별로 풀어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면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틀에다가 넣고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아까 표준 원가랑 똑같죠. 그래서 봤더니 자, 제조 간조비 예산은 500이고요. 실제 발생한 게 520. 그 다음에 예산 종합도 100이니까 예정 배불은 단위당 5원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실제 조업도는 130시간이고요. 그럼 실제 배불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 간조 원가 배부 차익만 구하는 거니까 실제 개별 원가, 정상 개별 원가의 차이만 구하시면 돼요. 자, 실제 배부 기준도 130만 시간,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이 5원이었죠? 하면은 650 나옵니다. 그래서, 자, 왼쪽이 크면 과수이고, 오른쪽이 크면 과대배부인데, 정상개별원가, 오른쪽이 크니까 과대배부죠? 그래서 130만원 과대배부가 됐겠네요. 자, 11번 세금과 공과금 나열한 것인가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은요. 자,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 뭐죠? 자, 징벌적 성격의 공과금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한 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업무 부관 자산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벌가금은 무조건 안 되고요. 폐쇄 배출 부담금 안 됩니다. 여기 아마 좀 헷갈리실 건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도 안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쭉 있는데 자, 1번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해야 되겠고요. 2번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요. 단기의 결손금에 대해서 직전사업연도에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X2년도가 있고요. X3년도가 있어요. 자, X2년도에 내가 법인세를 100을 납부를 했는데 X3년도에 봤더니 결손이 마이너스 에서 500이 났어요. 자, 그러면 500이 나서 내가 손실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법인세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일 때만 돼요. 자, 그래서 얘 금액들을 정기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해서 법인세를 이거를 돌려줘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요런 게 있구나. 중요한 거긴 한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긴 해요. 자, 그런데 요런 게 있으니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실무 같은 거 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장부 기타 자료가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추계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성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3번도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개정되죠. 얼마로? 10년이 아니라 15년. 답은 4번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성질시고 확인서 제출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이거 닳도록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전산세무 2급 하셨던 분들은요. 다 뭐다? 그렇죠. 1번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요거 똑같은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요. 틀리시면 안 돼요. 14번 부가지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있겠고요. 2번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도요.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기준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런 건데 예외가 있죠. 그렇죠? 수입할 때는 사업자 여부와 불문하고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직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요, 부가세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부가세 포함 제외 뭐 대행해서 다 그 업체들이 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업무보관자산 당연히 안 되겠고요. B. 영업용 소형승차 안 되고 4번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투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뭐다? 넓은 임의의 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단기매매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인 주순양물산의 보통주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해서 대금은 증권거래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을 지급했대요. 단기매매 목적이니까요. 단기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매매 증권의 증권거래수수료 취득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쵸? 요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어렵지 않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영업 외이기 때문에 앞에 코드가 900번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아름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같이 세금계산을 발급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11과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그쵸? 자, 대금은 6월 30일에 선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제품을 매출을 했는데 그쵸? 매출을 했는데 자, 선수금 받은 게 있으니까 6월 30일에 받은 선수금이 있으니까 선수금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외상 매출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20일 당사의 제품 제조에 사용 중인 리스 자산의 운영 리스 계약이 만료돼서 리스 자산을 인수하고요.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인수대금은 리스 보증금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그래서 자, 내가 4,850만 원에 해서 샀는데 자, 리스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내야 될 돈 얼마예요? 2,850만 내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리스 보증금 내가 낸 게 있는데 내가 낸 거를 제하고 2,850만 원만 내면 나는 4,850만 원에 해당하는 기기장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54면제 전자여로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기기장치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기기장치 띄워두시고요. 대변에 리스 보증금, 이건 원래 자산이었죠. 그쵸? 내가 나중에 받을 거니까, 보증금을 낸 거니까 나의 자산인데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리스 보증금 2천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2,850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하는 증권. 이번에 그쵸? 문제가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유가증권 3형제 중에 2문제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꽁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표준원가 계산도 이런 문제에서 2문제나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준원가 계산은 제가 과거에는 버리라고 했는데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은 또 AQAP, AQSP, SQSP 암기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웬만하면 2점 넣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하는 증권을 현금 배당을 했고요. 주식 배당을 지급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매도하는 증권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매도하는 증권 문제이기보다는 배당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은 보통 계절에 입금이 되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현금 배당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 처리를 하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안 한다. 요거는 회계 원리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배당 받았으니까 150만 원을요. 우리가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보증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세 임견서를 기한 내에 모두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무려 6점이에요. 되게 쉬운 문제를 무려 6점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게 원래 문제는요 되게 많아요. 아예 계약서 하나가 통째로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문제의 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발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일단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뭐 넣어야 돼요? 월세 넣고 보증금 넣고 누구랑 계약했는지 넣고 계약기간 넣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이나 월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계약기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누군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걸 숫자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봤더니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2.9%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프로그램에서 2.9%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2.9%로 강제로 사용자가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저장한 거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불러오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쵸? 세임계에서 발급된 거에 월세 180만 원이니까 곱하기 얼마냐면은 3에서 들어올 거고요. 54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계산한 거 간주임대료 금액 기타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금액이 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점밖에 안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 앞에 제가 봤을 때는요. 요 앞에 문제 있죠. 요 앞에 문제는 6점짜리가 아니라 한 5점 줘도 될 것 같고 이 뒤에 문제는 3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여튼 심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풀어보면요. 자, 거래일자 보면요. 자, 10월 15일 우리가 거래처 한국문구 이렇게 했는데 사무용품 구입이니까 얘는 당연히 대상이긴 한데 과세유형 봤더니 간이가세자래요. 근데 세금계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신용카드로 긁은 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의 운송은요 우리가 부가세 영수증 발행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니까 얘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 직원 점심식 때는요 음식점업이고 일반가세자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거랑 12월 24일 거를 신용카드 매출전부터 수령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입력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삼진에게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았대요. 구매 확인서를 참조해서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내국신용자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랑 영세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만 제가 밑줄을 긋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단은 구매 확인서 번호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급 일자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적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으면은 확인하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전표 입력입니다. 1번 9월 1일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수익 중에서 차기 연도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차기 연도에 속하는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죠. 그래서 단계에 인식한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수익 중에서 차기 연도에 속하는 이자 수익은요, 우리가 별도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논리가 있죠. 그쵸? 뭐가 있냐면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수익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차기 연도에 속한 이자 수익은 별도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쵸?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차기 연도에 속한 이자 수익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 조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입금 불산입으로 유보시킨 다음에 차기 연도에 입금 산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렵진 않죠? 이자 수익 없애주시고 그만큼 선수 수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분계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렵진 않죠. 해볼까요? 자, 일단은 부가세 예수금이랑 부가세 대금을 각각 상계에서 없애주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가산세를 뭘로 처리해요? 비용 처리하죠. 세금과 공과를 처리해 주시고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요, 미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차변이 더 크니까 미수금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 없애주시고 전부 다 입력한 다음에 나머지 차대의 차이는 뭐다? 그렇죠. 미지급 세금이 되거나 미수금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대변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뭘 넣어야 돼요? 부채인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넣어서 차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3년 초 소모품 300만원을 구입하고 전액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래서 소모품을 없애주시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20만원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냐면은 280만원이에요. 280만원인데 그 중에서 40%는 영업부니까 판관비, 나머지 60%는 생산부에서 사용했으니까 제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곱하기 40%, 280만원 곱하기 60%에서 판관 제조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모품을 300만원이 있었는데 20만원 남았으니까 소모품을 280만원 없애주시는데 비용 처리하는데 40%는 영업부, 나머지 60%는 생산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2억에 구입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1억이 있네요. 그렇죠? 기계장치의 내용료세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각비를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있는 회계처리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자, 일단은 계정 과목을 내가 모를 때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요, 이 국고보조금을 어떤 코드로 회계 처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만큼 없애주시면서 상각비를 없애주시면 돼요. 자, 이유는 뭐라 그랬죠? 국고보조금보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비용도 내 아이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국가에 보조받은 거기 때문에 나의 비용이 아니고 나의 자산도 아니다. 그냥 개념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은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2억인데 7월 1일이니까 2억 나누기 5 하고 곱하기 12분의 6 해야 되죠? 그러면은 2억 나누기 10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상각비는 2천만원, 삼각누계액은 2천만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이니까 이 중에 절반인 상각비를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그만큼 국고보조금도 없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사 원천징수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자료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데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봤는데 정진우는 일시적으로 지급한 원고료고 문예 창작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필요경비 몇 %냐면 60%가 인정이 돼요. 자, 김열 보면요. 산업재산권의 대여료. 그래서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료도 기타 소득으로 빠지는데 문제는 뭐다? 얘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입증되는 필요경비가 100만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필요경비는 큰 거를 하는데요. 150만원에 60% 필요경비니까 60%를 곱한 거라 실제로 들어간 경비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1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할 때
필요 경비는요, 자동으로 산식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영업부사원 고민수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당사가 지급한 2023년 귀속 총금액은 920만 원이다. 금액이 왜 이렇게 작지? 봤더니 종전근무지가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현황은 종전근무지에다가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현황 봤더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효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 나왔고 봤더니 월세나 이런 자료가 있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를 봤더니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쵸? 100만 원이 넘으니까 공제 안 되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 있지만 일용 근로소득은요, 그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제는 나이가 31살이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됩니다. 총 금액도 500만 원 미만이네요. 자, 그다음 연말정산 자료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랑 장애인 전용 보호장성 보험료 있으니까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는 봤더니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그래서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 거만 돼요. 다른 분들 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 수강 지원금에서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고민수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50만 원 제외한 10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대학교 등록금은 안 되고요. 고민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료비도 보면요. 고민수의 라식 수술비는요.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라식인데 이게 성형 목적인지 아닌지가 주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식 수술비는요. 위료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률 병원 간병 비용이 있는데요. 병원 간병 비용은 별도로 위료비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남녀 월세액이라 주택마련저축엔 퇴직연금은요.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풀이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08의 그 전산세무 실기 프로그램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반 발표 상태여서 지금 제가 실기 프로그램을 107의 기준으로 풀 거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 이름이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자료를 보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세무조정한 결과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입력을 하는 거라서 제가 실기는 따로 하진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접대비가 있는데요. 자, 모두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했는데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분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분은 그쵸, 우리가 송금부산입 상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4,300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정 항상 뭐다? BTD다 그랬었죠. 그래서 회사, 그래서 북, 그 다음에 세법, 텍스 T, 그 다음에 차이, 디퍼런트에서 D. 자, 접대비는요, 회사가 계산한 게 5,800인데, 그쵸?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인 지출분이 송금 부산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접대비는 5,300이에요. 근데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4,300이니까 한도가 12초가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송금 불산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각비도 볼까요? 정기 상각 부인액이 100이 있는데, 자, 단기 상각비가 700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세법상 단기 상각범액이 900이에요. 그러면은 회사는 여유가 얼만큼 있어요? 자, 200만큼 있는데, 자, 이 200만큼을 송금산입하려면은 감면 받는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며요. 자, 정기 감가상각 부인액이 100만원 있으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송금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100만원은 송금산입으로 할 수가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 비용은 2,300이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네요. 재산세 납부액은요, 우리가 송금 산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00에서 300을 제외한 법인세 비용은 2,000만 송금 불산입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접대비 한도액은 한도 초과액은요, 5,300에서 4,300을 뺀 1,000만원만큼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상각비는, 자, 차이가 2인데, 그 중에서 전기 상각 부인액이 100이 있으니까, 송금 산입을 100만원만큼 할 수 있다. 법인세 비용은요, 300을 제외한 2,000만원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문제가 조금 특이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기부금 입력 탭이란 기부금 조정 탭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뭐 세무조정 하시오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없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기부금 등 관련 내용 그대로 쭉 있고요. 어떤 기부금인지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송금 산입, 한도 초과 2월 때 송금 산입되는 것들도 없고, 그쵸? 아무것도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감한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입금 산입이는, 우리가 비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 되면 여기다가 추가해 줄 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되게, 보너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하실 때는 항상 회사를 눌러서, 그쵸, 회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부금 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디 있죠? 기부금이 안 나온 지 오래돼서,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를 해서 입력부터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용어가 바뀌었다.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고양세랑 기부금이 추가가 됐다. 법인세는 아직 없다라는 거를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특례기부금, 그쵸? 그 다음에 3월 2일 사립대학교 장학금. 자, 1억. 그 다음에 일반기부금 8월 19일. 이게 국방부 헌금이었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확정되어 있는 거 요거 밑에 있는 거 넣으시면 되죠. 자, 수정 누르셔서 당기순이익이 1억이 1억 2천에 1억 1천, 1억에 1억 2천에 1억 1천.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가셔가지고요. 자, 보시면 2월결 승금 1,500 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다 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뭐,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이대로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게 없죠? 잠시만, 제가 뭐, 잘못 입력한 거 없겠죠? 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뭐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특례기부금이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중한양상세의 당해연도 업무용 수용차 관련 자료이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반영해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이랑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통 두 개면요. 하나는 자가고 하나는 뭐 리스나 렌트인데 봤더니 둘 다 자가예요. 자, 근데 밑에 봤더니 2023년 12월 31일에 차량을 처분했대요. 지금 보면 봤더니 요거 카이 10이라고 돼 있는 거를 처분했고 세무기관서는 적법하게 발급했대요. 처분이 현재 감가상각 누계가 2,400이고 업무 수용자 처분 손실이 1,0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자는요 상각비 한도액 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해도 유보 잔액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업무용 수용자 세무조정 강의를 할 때 어렵게 나올 때는 처분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처분 손실이 나올 때는 이 칸에다 입력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접근을 해도 그 법인세 세무조정 서식에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결과값만 가지고 세무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자, 업무용 수용자. 자, 일단은 업무 수용자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폴로부터 해볼게요. 382수 3838인가요? 아폴로.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요. 취득일자가 2023년 3월 10일. 경비구분이 800번대. 사용자 부서 없고 사용자 지책이 대표이사. 임차 여부는 자가. 임차 기간은 별도로 없고 보험은 가입했고요. 보험 기간이 2023년 4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0일.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운행기록부 봤더니 정기권은 없고요. 출퇴근 거리도 따로 없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이 10 165 8325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그 다음에 얘도 800번대네요. 사용자 부서 넣고 사용자 지책이 부자. 그 다음에 자, 보험 가입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정기 누적은 따로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네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입력 다 했으면은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불러교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자, 아폴로부터 해보면 총 주행거리가 22,000. 업무용 사용도 22,000. 업무용 사용비 100%고 취득가액이 7,500. 상각비가 1,125만원. 그 다음에 유류비가 320만원. 자동차세가 80만원.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150만원인가요? 네. 자, 이렇게 화면이 지금 다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할 거 없고 뭐가 있다? 우리가 처분한 거죠. 자, 그래서 처분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폴로가 아니라 카이네요. 그쵸? 그쵸. 당인기에 산 거를 제가 지금 숫자 보고, 이게, 네, 그쵸. 아무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7,500짜리를 600만원에 판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카이네요. 그래서 아이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입력을 거꾸로 했어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폴로부터. 자, 좀 빠르게 입력해 볼게요. 자, 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카이. 그쵸? 카이가
자, 봤더니 총주행거리가 15,000. 15,000. 취득가액이 4,000. 상각비가 800. 그 다음에 유류비가 200. 보험료가 110만원. 자동차세가 45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분한 거 있죠? 처분한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처분한 거 넣어주려고 봤더니 크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네, 요 마우스가, 잠시만요. 좀 마우스가 이상해서. 자, 보시면은, 업무형승제 처분 소시 및 한도 초과금액 송금 부산입액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업무형승제 처분 소시 한도 초과금액 2월 명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디에 입력하시냐면요. 자,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4번. 네,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도가액부터 넣어볼게요. 600만원이죠? 취득가액이 4,00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2,400.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업무승제 처분 손실은 자동으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돼서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800만원 한도로, 지금 보시면 처분 손실이 1,000만원 이렇게 나왔죠?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 당기송금 산입의 한도가 800이기 때문에 200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떠요. 이게 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정을 누르신 다음에, 자, 저장하고, 자, 누우시면 이렇게 처분소시 한도 초과액 있죠? 그래서 원래는 1,000만원인데 세법에서 800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불산입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450만원 뭐냐면 아마 요걸 거예요. 당기에 취득한 거 상각비가 좀 많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리고 뭐 아폴로라고 써도 아폴로 맞죠? 아폴로. 아폴로 맞죠? 네. 아폴로를 4583333. 그래서 얘는 유보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카이식인데, 자, 얘는 200만원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원래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는, 아이고, 잠시만요. 삭제하고 다시 볼까?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업무용 수용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아이고, 잠시만요. 그쵸, 업무용 수용차는 요걸 눌러서 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아이고, 잠시만요. 네. 코드 도움을 눌러서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 그래서 요걸로 넣으시면요, 보시면은, 이게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유보가 아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보가 아니고 기타 사유 유출이라서,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소득 처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업무용 수용차는 자동으로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세무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급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고 소득금의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차입금의 내용을 쭉 봤더니요. 뭐가 안 되죠? 그렇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023년 12월 30일에 현재 업무무관 가지급 및 관련 이자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총 이자 금액에서 지급한 이자 금액 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봤더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예외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 수문 포인트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시면은 모두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 이 장기 차입금이 5년을 넘으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하는 뭐 그런 예외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그런 뜻으로 장기 차입금이라고 말씀을 기술한 게 아니라 자, 이 차입금이 이 단기 이전부터 있던 거니까 그대로 이대로 입력하라는 뜻으로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5년을 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라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를 넣으려고 하면은 5년이라는 문구를 넣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를 세무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도. 자, 그래서 일단은 적수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은 업무보관 가지금이 있으니까 대표이사께 있으니까 대표이사부터 해볼게요. 대표이사 정삼진. 자, 정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기 2월 여기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차변에 2천만원이었나요? 네, 2천만원. 자, 그러면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입력하시는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 특수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행 거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양 아이고. 자, 요거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쵸. 제가 이게 107회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은행이나 넣어볼게요. 저희 신한은행이라 넣어볼게요. 네, 그 신한은행에 넣고 저는 블럭이 하지 않고 그냥 정기 2월에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천만원이랑 2천만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9%. 그 다음에 똑같이 정기 2월에서 2천만원이고 이자가 7%. 그럼 270에 14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삼신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따로 없고 그쵸? 자, 이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회사 계생이 있으면 이 회사 계생에다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회사는 지금 계상한 게 없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액만큼 송금 불산입 상여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눌러서 여기 친절하게 있죠? 그렇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거 164만원을 상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때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전액 신고 조정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신고 조정이니까, 그쵸? 결산 조정은 회사가 결산에 반영해서 결산 조정이 된 거고, 회사가 입력을 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지 않아서 반영 안 했을 때는 신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신고 조정이니까 관련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 금액 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은 내가 계산하는 법을 몰라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봤더니요. 퇴직연금 기초잔액이 여기 있네요. 그쵸? 기초잔액이 7천만원. 자, 그 다음에 수령 및 해약액이 얼마냐면요. 보시면은 단기 감소액이 수령 및 해약액이 되겠죠? 그래서 4천만원.
단기 납입한 게 2천만 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위한 송금 산입액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별도로 따로 언급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퇴직연금 부담금이 7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여기는 계산이 돼서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결산인 현재 정관 및 사기위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 그리고 결산인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는데, 자,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넣는 거예요. 큰 금액.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단계 설정된 게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단계 설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한도 추가 부인액이 700 있으니까요. 한도 초과 부인 누계액을 7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았더니 사원연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4천만 원이면 퇴직급여로 최기 처리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매칭시켜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요거 입력했고요. 그쵸? 입력했고, 요것도 반영했고, 요것도 큰 금액으로 반영을 했고, 다 여기 있는 거 반영했고, 반영했죠? 그래서 체크 다 하시면서, 실전에서는 체크하시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영 다 하면,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은, 있는 그대로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 세무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무 조정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전액 신고 조정에서 제가 관련 회계 처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제 함정을 하나 팔았어요. 요 5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방금까지 한 거만 가지고 문제 풀이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합격 점수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설명을 드리면요. 뭐냐면, 자,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이 있는데 원래 전에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봤더니 이 중에 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4천만 원인데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빨간색 쳐볼게요. 요거를. 요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원래 회사가 신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감소한 4천만 원에 대한 요 금액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요, 신고 조정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감소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세법에서는 감소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 4천만 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4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있는 거를 중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리가 사회에 적립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립한 자산에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을 그냥 준 건데,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무조정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 난이도가 있습니다.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왜 했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미 나갔는데 이거를 또 이중으로 비용 처리한 성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별도로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기에 이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보의 감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셔도 돼요. 네, 제가 유보 감소라고까지 써볼게요. 요거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난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푸세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풀어도 제 생각에는 아마 한 4점 정도는 줄 것 같아요. 4점 내지 5점은 줄 것 같으니까 요거는 포기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8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